2008년 1월 20일 두만강.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그 강이 영하 35도의 한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하얀 얼음판 위로 쏟아지고 바람은 칼처럼 날카롭게 불어왔습니다. 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호 46살. 그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는 작은 봉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산가리였습니다. 먹으면 30초 안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작은 봉지였지만 이게 그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옆에 선 아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봉지를 품고 있었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났으니까요.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저 얼음판만 건너면 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남자가 왜 여기 서 있는 걸까요? 왜 독약을 품고 조국을 등져야 했을까요? 사실 그는 북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전용 차량이 있었으며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평생 보지 못할 것들을 그는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왜 한겨울밤 얼어붙은 강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60년 동안 굳어진 체제의 민낯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자녀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한 가족의 비극이며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또 다른 차별을 마주한 현실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김철호가 천천히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얼음 위로. 삐걱, 얼음이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저 너머 어둠 속에 고향이 있고 아버지가 묻힌 땅이 있으며 어머니가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어린 자녀가 숨어 있습니다. 김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대 초반 평양 중심부의 붉은 벽돌로 지은 고급 주택가에서 김철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고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혁명 1세대에 속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건국에 참여한 공로로 대대손손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그는 하얀 쌀밥을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었고 과일이 있었고 심지어 초콜릿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특별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 오직 권력층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였죠. 교복도 달랐고 교과서도 달랐으며 선생님들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철호는 성적이 좋았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했는데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죠. 여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군에 입대했고 당연히 장교로 시작했습니다. 소위로 시작해서 중위, 대위, 소령으로 승진이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후광도 있었지만 그 자신도 유능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세의 나이에 그는 인민해방전선 국장이 됩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군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민해방전선은 가장 비밀스러운 부서 중 하나였습니다. 뭘 하는 곳이냐고요?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곳이었습니다. 남한에 대한 정보 수집, 첩보 활동, 심리전, 공작원 파견, 요인 암살 계획, 사회 혼란 유도 같은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 부서의 국장이었다는 건 북한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요직이었고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였다는 뜻입니다. 새벽 6시 평양 중심부의 고층 아파트 15층에서 김철호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대동강이 보이는 집이었죠.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그리고 김치까지. 일반 북한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아침 식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수수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심지어 그것마저 없어 굶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철호의 집 식탁만큼은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가니 전용 운전기사가 벌써 검은색 승용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차량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차는 평양 거리를 달렸습니다. 넓은 도로 양옆으로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깨끗하게 정돈된 보도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는 넓지만 다니는 차가 거의 없고 건물은 높지만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철호는 이런 풍경을 매일 봤지만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았고 이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김철호는 동료에게서 CD 한 장을 은밀하게 건네받았습니다. 뭔데? 남조선 드라마래. 이거 위험한 거 아냐? 조심하고 혼자만 봐. 김철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한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건 불법이었고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을 알아야 이긴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그는 작은 휴대용 DVD 플레이어에 CD를 넣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그저 신기함에 빠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화질이 선명하게 살아있었고 배우들은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쁜 데다 입고 있는 옷까지 화려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풍족해 보였던 겁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으며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도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김철호를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이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시위 장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찰과 맞서는 모습까지 버젓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화면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이름 석자만 함부로 거론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아니 3대에 걸쳐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대통령 욕을 방송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연출인가? 거짓인가? 김철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다.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 해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 속 남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철호는 CD를 꺼내 숨겼습니다. 이런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2007년 가을,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김철호는 늘 하던 대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목이 말랐으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분위기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철호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평소보다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아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더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끌려가셨어. 김철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언제? 어디로?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어머님 전화 받았어. 김철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철호는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알아봤습니다. 직접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본인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돌려서 넌지시 눈치를 보며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과 그 이유를요.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김철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숨이 막혔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 전우들이었고 함께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었으며 서로를 믿는 사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 이야기, 젊은 시절 이야기,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수령님도 참 여자가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뿐이었습니다. 비판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으며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나누는 가벼운 농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기쁨조가 몇백 명이래. 이런 식으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밀고자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친구도 못 믿고 동료도 못 믿으며 심지어 가족도 못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밀고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하는 사회입니다. 보위부는 밀고를 장려합니다.
밀고 하면 포상을 주고 승진시켜주며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작은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보위부에 전화했습니다. 김아무개가 수령님 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위부에 전화가 갔고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전우의 밀고로요. 김철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자기도 끌려갑니다. 그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김철호는 아버지가 끌려간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요덕 수용소,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김철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급이면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18시간 노동입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맨손으로 안전 장비도 없이 캡니다. 장갑도 없고 헬멧도 없으며 안전화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맨발로 일합니다. 탄광은 어둡고 좁고 위험합니다. 천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스가 터지기도 하며 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매년 수십 명이 작업 중에 죽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산속에 묻습니다. 이름도 없이 표지도 없이. 식사는 하루 두 끼입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 저녁에 죽 한 그릇. 옥수수죽인데 건더기도 거의 없는 묽은 죽입니다. 물에 옥수수 가루를 조금 풀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걸로 하루 18시간 중노동을 버텨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그대로 죽습니다. 일하다 죽습니다. 탄광이 무너져 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가스에 질식해 죽습니다. 때로는 간수들이 기분이 나쁘면 일을 못한다 싶으면 그냥 때립니다. 몽둥이로 주먹으로 발로 맞아서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뇌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난방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서로 껴안고 자야 합니다. 옷도 얇고 담요도 없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그대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료시설이 없어 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며 병원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폐렴, 장티푸스, 이질, 결핵. 병에 걸리면 격리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전염되고 집단으로 죽어나갑니다. 김철호의 아버지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상상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모습을, 굶주림에 비쩍 마른 모습을, 추위에 떨며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국은 알려주지 않았고 시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묻었습니다. 김철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고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으며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철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이웃이 들으면 또 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철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자상한 얼굴, 엄하지만 따뜻한 얼굴. 그 얼굴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굶주림으로 비쩍 말랐을까요? 구타로 온몸에 상처가 생겼을까요? 추위에 떨며 죽었을까요? 김철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충성한 사람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말 한마디에 그렇게 버렸습니다. 이게 정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 순간 김철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김철호는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들 10살, 딸 8살. 김철호는 다가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걱정 없는 얼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당할까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끌려갈까요? 김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고. 결심 후 3개월 동안 김철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한 지도, 중국 지도, 국경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탈출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김철호는 군 출신이었고 국경 경비 시스템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 순찰 경로, 허점이 있는 구간을 모두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메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니까요. 김철호는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겨울 옷을 챙기고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돈도 몰래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독약을 구했습니다. 김철호는 의료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부탁했습니다. 이걸로 뭐 하려고? 쥐 잡으려고. 조심해. 청산가리를 담은 작은 봉지 2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고춧가루를 사서 소금과 섞었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김철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데리고 가야죠. 김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이들이 버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 둘이 먼저 가고 안전한 루트 확보 다음에 아이들 데려올 거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안 돼요. 아이들 없이 못 가요. 김철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아이들까지 다 죽어. 이게 최선이야.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김철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철호는 아이들을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대학 시절 친구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잠시 출장을 가야 해. 그동안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어? 친구는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묻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알았어. 조심해. 김철호는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2개월마다 장소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첫 2개월은 A 친척 집, 다음 2개월은 B 친척 집, 그 다음 2개월은 C 마을로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발각되니까요. 그리고 연락 지점을 정했습니다. 성공하면 신호를 보낼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김철호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아빠, 딸이 소리쳤습니다. 김철호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10살, 딸 8살.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데? 아빠가 잠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어디로? 먼 곳으로. 일 때문에. 언제 와? 김철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얼마나? 몇 달. 될 수도 있어. 딸이 김철호의 옷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 나 아빠 없으면 무서워. 김철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꼭 가야 해. 하지만 금방 올게. 약속해. 진짜? 진짜? 아빠가 거짓말한 적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믿어줘. 아빠가 꼭 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해? 외할아버지 댁에 가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돌봐주실 거야. 외할아버지 댁? 응. 산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댁. 거기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좋아. 김철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의심스럽다는 듯 보고 있었습니다. 10살이면 눈치가 빠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응? 내가 형이잖아. 동생 잘 챙겨줘야 해. 알았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내가 동생 지켜줘야 해. 할 수 있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철호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됩니다. 우리 약속하자. 딸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김철호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아빠가 꼭 돌아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기다려줘. 응, 약속? 두 사람의 새끼손가락이 걸렸습니다. 김철호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아이들 두고 가는 게?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어. 꼭 만날 거야. 우리가 살아서 꼭 데려올 거야. 그날 밤 김철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김철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에 담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이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이 얼굴을 다시 보려고, 이 얼굴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새벽 4시 김철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딸의 이마에. 미안해. 아빠가 꼭 돌아올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김철호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약속이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는, 꼭 살아남겠다는, 꼭 아이들을 데려오겠다는 약속. 2008년 1월 20일 밤 11시 김철호 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소리 없이 불도 끄지 않은 채 그냥 나갔습니다. 평양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는데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벽을 따라, 골목을 따라, 역 근처에서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타, 짧은 말과 함께 두 사람은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덮개가 씌워지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덜컹거렸습니다.
김철호와 아내는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냥 몸을 맡겼습니다. 트럭이 멈췄고 덮개가 열렸습니다. 내려. 밖은 칠흑 같았습니다. 달빛만 있었습니다. 저기 강이야. 저쪽이 중국. 걸어서 건너. 나는 여기까지.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철호가 마지막 남은 돈을 건넸고 브로커는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돌려 떠났습니다. 김철호 부부만 남았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얼어붙은 강. 김철호가 아내를 받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김철호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 위로. 삐걱. 얼음이 울었습니다. 김철호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저 너머 어둠 속에 고양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바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철호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아내도 따라왔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김철호가 아내를 끌어당겨 엎드렸습니다. 얼음 위에. 차가웠습니다. 뼈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지만 숨을 참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별일 없지? 추워 죽겠네. 빨리 끝내고 들어가자.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김철호 부부는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김철호는 즉시 브로커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철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철호가 위치를 말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영사관까지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서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김철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북한 고위 간부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중국 내에서 저희가 직접 탈북민을 접촉하는 것은 외교 문제가 됩니다. 직접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철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래? 우리 알아서 오래. 어떻게요? 모르겠어. 김철호 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신고당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민을 잡으면 포상금을 받으니까요. 잡히면 북송되고 북송되면 총살입니다. 두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작은 동굴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이었습니다. 거기 숨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서 서로 껴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3월이었지만 산속은 여전히 추웠고 동굴은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습기가 차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개가 짖으면 숨었고 사람 기척이 나면 멈췄으며 불빛이 보이면 돌아갔습니다. 매일 민가 뒤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옥수수 한 줌을 찾았는데 썩은 것이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고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김철호는 곰팡이를 대충 털어내고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니 쓴맛이 났지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개밥 그릇을 뒤졌습니다. 민가 마당에 개가 있었고 개밥 그릇이 있었습니다.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는 개밥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와랄. 김철호는 재빨리 밥을 움켜쥐고 도망쳤습니다. 집에서 불이 켜졌고 문이 열렸으며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야? 김철호는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니까요. 산으로 돌아와 그 개밥을 먹었습니다. 손에 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웠고 딱딱했으며 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나눠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못 구했습니다. 마을에 내려갔지만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개들이 깨어 있었으며 사람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굶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개울물을 마셨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설사를 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김철호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뼈가 드러났고 눈이 푹 들어갔으며 얼굴이 해골 같았습니다. 온몸에는 이가 기어다녔고 가려웠지만 씻을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며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원래 마른 체형이었는데 이제는 뼈만 남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말도 잘 못했으며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김철호는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민해방전선 국장이었던 사람, 평양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사람, 전용 차량이 있던 사람,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산속 동굴에서 개밥을 먹고 이에 물리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를 찾아 떠난 대가였습니다. 어느 밤 김철호와 아내는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김철호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그냥 북한에 있을걸. 아니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김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08년 3월 말이었습니다. 김철호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마을 근처를 배회하다가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철호는 망설였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선교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김철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루트를 알려줬습니다. 중국에서 몽골 국경을 넘어 몽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중국 마이너스 몽골 국경은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약간의 돈과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연결해 줬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김철호 부부는 선교사가 마련해 준 은신처에서 몸을 추스렸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씻고 쉬었습니다. 김철호는 다시 각오했습니다. 독약을 확인하고 고춧가루 폭탄도 확인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할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독약.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하지만 끌려가는 것보다 나아. 2008년 4월 15일 김철호 부부는 몽골 국경을 향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지 거의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4월이지만 밤에는 영하였습니다. 국경 철조망 앞에 높은 철조망과 가시가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철조망을 잡으니 손이 찢어졌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저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김철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멈춰. 중국어였습니다. 총소리, 탕. 김철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었습니다. 다시 총소리, 탕, 탕. 김철호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뛰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도록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몽골 쪽 철조망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요. 김철호 부부는 몽골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몽골 경찰이 그들을 발견해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김철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 신원 확인과 보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날 김철호는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북한에 아이들을 두고 왔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 숨겨뒀어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날부터 김철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대사관과 선교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비밀 연락망을 통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로커들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대사관과 NGO가 지원했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김철호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아이들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김철호는 꿈에서 깨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몽골로 오고 있습니다. 김철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2주 후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김철호는 난민 수용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사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김철호 씨,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철호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을 따라 수용소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으며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용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대사관 직원 2명이 내렸고 뒤에서 작은 2명의 아이가 내렸습니다. 김철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봤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다리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김철호도 달려갔습니다. 아내도 달려갔습니다. 4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난민 수용소 마당에서 다른 탈북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4사람은 엉켜서 울었습니다. 민수야, 민지야, 우리 아들, 우리 딸. 김철호는 아이들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김철호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갔고 눈이 푹 들어갔으며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빠, 진짜 아빠야? 딸이 물었습니다. 김철호의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확인하듯이, 그래, 진짜 아빠야. 아빠가 약속 지켰지? 돌아온다고 했잖아. 응, 아빠 약속 지켰어.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아빠 엄마가 안 올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어. 김철호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함께야.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아내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것,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것, 이제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김철호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1년 동안 이 얼굴을 꿈에서만 봤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진짜 아이들이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 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김철호는 또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그날 밤 수용소 숙소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1년 만에 한 방에서 네 식구가 함께. 김철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2009년 3월 김철호 가족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행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김철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들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철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컸고 너무 밝았으며 너무 깨끗했습니다. 북한의 순환공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자동차가 물처럼 흘렀고 건물이 하늘을 찔렀으며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잘 왔어. 김철호는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 지원,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철호는 감사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차가웠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여기 서류 작성하세요. 저기 줄 서세요. 다음, 마치 물건 다루듯이 말했습니다. 3개월 후 김철호는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북한에서의 경력을 적었습니다. 인민해방전선 국장, 면접을 받습니다. 경력이 특이하시네요. 북한에서 일하셨어요? 네. 면접관이 이력서를 내려놨습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면접, 3번째 면접, 4번째 면접 모두 똑같았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북한입니다. 속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거부, 편견, 차별이요. 더 고통스러운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 첫날 아들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나와서 자기소개 해볼까? 아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12살이고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투 이상하지 않아? 어디서 온 거야? 말하는 거 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전학 왔어?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북한? 대박. 빨갱이네. 김정은 만났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학교에서 혼자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으며 체육 시간에도 팀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같은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북한에서 왔대. 진짜? 거기서 뭐 먹고 살아?
풀이랑 나무 껍질 먹는다던데. 징그러워. 아들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더 놀림받으니까요. 딸은 더 심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나이 여자아이들은 더 잔인합니다. 말로 괴롭힙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따돌립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될 뻔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지수야. 너 이름이 뭐야? 민지야.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그 순간 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고 그 친구들이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민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고 화장실을 가도 혼자였으며 복도를 걸어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피구를 했는데 아무도 민지와 같은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한 팀에 넣었지만 그 팀 아이들이 불평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에 왜 쟤를 넣어요? 다른 팀으로 보내주세요. 한 달 후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한테 북한으로 돌아가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래. 김철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를 찾아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주림과 공포에 떨었다면 여기서는 차별과 따돌림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호는 다른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적응 어때요? 그가 물었습니다. 상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죠. 여기 사람들, 우리를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하게 봐요. 설마가 아니에요. 제3세계 출신이라도 돈 벌러 온 사람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우린 그냥 짐이래요. 세금 축내는 거지래요. 김철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쌀 1만 톤 지원. 김철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봤던 것, 그 쌀 포대, 대한민국 표시가 있던 그것들, 그건 주민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군부로 갔고 김정일 선전 도구가 됐습니다. 장군님이 받아낸 진상품이다. 군인들에게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김철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보낸 쌀이 어디로 가는지, 선한 마음으로 보낸 쌀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요. 어느 교회에서 탈북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다음 주 김철호가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습니다. 저기, 취업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게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식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북한에 돌아갈까? 김철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서도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차라리 북한이 나았어. 김철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좋아질 거야. 언제요? 언제 좋아져요? 김철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김철호는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상담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건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10년 전에 온 분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5년 전에 온 분도,
1년 전에 온 분도. 정말요? 네.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부모로서 죄책감이 크니까요. 김철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제가 데려온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상담사가 김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호 씨, 잘 들으세요. 처음 1년, 2년이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강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여기선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제가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며칠 후 김철호는 상담사가 알려준 탈북 청소년 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 웃는 아이들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곳입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진로도 함께 찾아주고. 누가 지원하나요? 여러분들이요. 개인 기부자들, 교회, 단체들, 진심으로 돕는 분들도 있나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일회성 동정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있는 겁니다. 김철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김철호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해. 힘들게 해서.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버티자. 좋아질 거야. 정말요? 아빠가 약속할게. 우리 새끼손가락 했잖아. 아빠가 약속 지켰지? 이번에도 지킬 거야. 아들이 울었고 딸도 울었으며 아내도 울었습니다. 김철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김철호는 탈북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상근직이 됐습니다. 센터장이 그에게 정식 직원 제의를 했을 때 김철호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8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진로를 함께 찾아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탈북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김철호의 아이들처럼 북한에서 왔거나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상처가 있었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모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철호는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아침에 센터에 나오면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김철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전 중국 산속에서 개밥을 먹으며 죽을 것 같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달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10살 때 탈북했고 중국에서 2년을 숨어 살다가 한국에 온 아이였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했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으며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철호가 3년 동안 돌봤습니다. 매일 상담했고 공부를 가르쳤으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아? 북한에서 살아남았고 중국에서도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 내가 대학 못 갈 리 없어.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김철호는 그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고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김철호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럽다.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김철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고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으며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회복지 공부해서 나중에 탈북민들 도울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그때 내가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 수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제가 북한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꼭 그럴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수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김철호가 도운 아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성공했습니다. 대학에 간 아이들도 있었고 취직한 아이들도 있었으며 자기 사업을 시작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아이는 요리사가 됐습니다. 유명한 호텔에 취직했고 이제는 자기 식당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식당 열면 선생님 매일 공짜로 모셔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아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북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의료봉사단체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싶어요. 김철호는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 아이들이 미래에 큰 일을 할 거라는 걸, 이 아이들을 통해 북한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김철호는 센터 사무실에 혼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년 쓰는 계획서였습니다. 제목 통일 미래 인재 양성 계획. 현재까지 배출한 인재 127명, 대학 진학 45명, 취업 성공 62명, 자영업 시작 12명, 진학 준비 중 8명. 목표, 내년까지 200명 배출. 전문 인재 양성 의료, 교육, 사회복지, 기술, 통일 준비 교육 강화. 북한 사회 재건 인력으로 성장. 나의 꿈. 나는 통일을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본다. 이 아이들이 북한에 간다. 자유를 전한다. 민주주의를 전한다. 사랑을 전한다. 희망을 전한다. 그날까지 이 아이들을 키운다. 그게 내 남은 인생이다.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김철호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언젠가 평양도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자유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그날을 위해 김철호는 오늘도 아이들을 키웁니다.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김철호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물론 보낼 수 없지만 그는 매년 썼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롭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차별도 받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이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언젠가 북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그날까지 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김철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 옆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평양도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자유의 빛으로. 그날을 위해 김철호는 오늘도 아이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땠습니까? 독약을 품고 강을 건넌 남자, 아이들을 두고 떠난 아버지, 자유를 찾아왔지만 차별을 마주한 가족.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만 명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곁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호기심 어린 눈이 아니라 진짜 이웃의 눈으로 보는 것. 일회성 동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하세요.